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의 노력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오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뿔소를 연출한 임중환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코뿔소는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의 젊은 청년 활동가들이 불법 개농장 옆에 있는 소들을 구조하면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조한 소들의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젊은 청년 활동가들이 같이 연결되는, 같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뜻을 나누고 힘을 합쳐서 사람과 소가, 즉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시놉시스 읽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불법 개농장 옆에서 소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한창 크게 이슈가 됐던 건데, 인천 계양산 옆에 정말 대규모의 불법 개농장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보통 불법 개농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동물권 단체에서 개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동물해방물결을 봤을 때는 옆에 소도 있는데 개와 마찬가지로 소들도 구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구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 그러면 개랑 소를 같이 구조하게 된 과정에서 아니요, 개를 구조하는 단체들은 되게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들에 집중해서 소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구조를 안 했으면 어떻게? 그때가 9월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었어서 바로 도살장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소들이었었어요. 근데 왜 제목이 꽃풀소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 동물권 단체인 활동가들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 들풀, 들꽃의 이름으로 지어주자. 왜냐면 들풀, 들꽃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들도 강인한 생명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코뿔소긴 한데 각자 개체의 이름은 뭐 들콩이, 메밀이, 미나리 이렇게 다 지어졌습니다. 들콩이도 있고 메밀이, 미나리, 창포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찍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동물해방물결의 영상기록 활동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 생추어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옆에서 바라보게 된, 그리고 같이 일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스포일 수 있긴 한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5의 소 중에서 6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9의 소를 도축장에 보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사실 그 순간에 동물권 활동가로서의 저는 정말 울분에 차고 되게 슬픈 감정이 컸었죠. 그래서 남은 6의 소라도 좀 잘 찍어보자.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권적인 시각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어보자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물 찍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게 되게 어렵고, 언뜻 생각하면 소들은 되게 굼떠서 그냥 가만히 촬영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소들을 촬영하는 작업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라는 동물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알고 보니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심한 동물이더라고요. 겁도 많고, 왜냐하면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이래가지고 촬영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들이 있는 공간 옆에 텐트를 하나 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가 겨울쯤이라 너무 추워서 잠은 딴 데서 자고, 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계속 같이 붙어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거리를 두던 친구들이 제가 계속 밥 먹을 때 따라가고 물 먹을 때 따라가고, 그리고 보통 잘 하는 게 누워서 되새김질 하는 걸 주로 소들이 많이 하는데, 혼자 옆에 가가지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곁을 내주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촬영도 하고, 그 순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순간은 정말 가까이 가서 눈을 찍었는데 제 모습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때 물론 다큐멘터리 푸티지는 쓰지 못했는데, 제가 딱 비쳤을 때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고, 약간 연결되는 그런 저 개인만의 그런 감정을 느꼈던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소들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을을 만나게 된 계기 자체가 소들을 구조를 하면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존에 있던 불법 개농장 옆에 있던 농장은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이들을 임시 보호해 줄 수 있는 농장이 있었고, 이제 임시 보호해 줄 수 있는 축산업 종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강원도 인제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땅을 구하는 건 어려우니 그러면 지금 소들이 있는 인제군에서 한번 땅을 구해보자 라고 해서 찾아갔던 곳이 이제 인제군의 로컬 투어 사업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를 가장 체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인제군의 그런 사업단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막 돌아다녔죠. 이제 마을 이장님도 만나고 사무장님도 만나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마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축사가 들어온다? 그 냄새 나니까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에 간 곳이 이제 인제군의 신월리라는 곳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인제군에서 가장 크게 축산업을 했었던, 지금도 사람보다 소 숫자가 많은 그런 마을인데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으신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를 받아줬는가에 대한 걸 이제 저도 인터뷰 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활동가들이고 사회에서는 되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가들인데 받아줬냐라고 했는데, 그 해답은 단순했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돼 있더라고. 정신 상태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장님의 워딩인데요.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는 모든 마을이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를 살린다라는 그 명제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는 있구나라는 거에 좀 희망을 가졌다. 네. 그분은 그 이장님? 그분은 딱히 동물권이나 비거니즘에 대한 그런 뭐 생각은 전혀 없으시지만 동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대전제 아래서 이렇게 협업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동물을 사랑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의미로. 네네. 근데 어쨌든 의미가 그렇게 통해서 또 사람끼리 대화가 잘 맞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신념이 이렇게 완전히 맞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시작했던 게 굉장히 동물권적으로 약간 울분에 차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 가장 영향을 줬던 분 중 한 분이 인터뷰이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축산업 종사자 분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거니즘 단체 그리고 축산업,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어찌됐든 그분께서 소들 임시보호해 주시기로 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게 15개월이라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소를 임시보호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통을 하다 보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우리는 좀 다르겠지만 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사실 그 15개월 동안 임시보호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연출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축산업자를 악인화하거나 악마하려는 걸 되게 경계를 많이 하면서 연출을 했었었고, 마찬가지로 미화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그저 왜 소들을 받아줬지? 라는 그 대표님, 이제 권 대표님이신데, 그분의 그 당시의 감정과 그 당시에 결정했던 그 이유를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소영의 노력이라는 제목처럼 영화에는 소영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뒤늦게 취미로 무용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무용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좋아한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영은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그래서 걸음도 이렇게 흔들흔들 걸어요. 이제 그런 소영의 몸에 가장 어울리는 안무를 만들어주고 지도해주는 무용 선생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하나의 이제 공연을 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영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비장애인의 몸을 자꾸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술 표현을 통해서 소영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되는지, 네, 그런 과정도 엿볼 수 있는, 네,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 그 다음에 마음, 그런 눈빛, 이런 것들을, 네, 담아낸 영화라고, 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오는 이제 주인공인 소영님은 어떻게 혹시 알게 되신 건지 네, 소영 씨가 그러니까 뒤늦게 무용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뒤늦게 피아노 치는 거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취미로 혹은 또 직업으로 계속 치고 있다가 그 소영의 무용 공연에 제가 피아노 연주자로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무용 공연을 연습하는, 네, 그런 관계를 피아노 연주자로 있다가 처음에 이제 기록 영상을 이제 찍지 않겠냐는 안무가의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영화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감독님처럼 영화로 해야겠다 한 건 아니고 찍다 보니까 영화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촬영을 하면서 어쨌든 그분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셨는지, 그러니까, 네, 네, 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의 욕망이 너무 큰 저 같은 관종 스타일이라서 다가가기가 되게 남들보다 되게 쉬웠다. 예, 쉬웠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제가 직접 카메라를 줘요. 너를 직접 찍어라 라고 해서, 아까 소 눈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장면이라면 정말 이 정도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찍으니까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는 숨소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가득 차서 카메라의 그 거리가 이 정도 가까워질 때까지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과정도, 예,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지만, 예, 소영도 자기 촬영을 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예, 그런 게 많이 어우러져가지고, 네,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품 연출하거나 촬영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신경 쓰셨거나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 걸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어떤 영화에는 어울릴 수 있지만 인터뷰를 하는 게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너무 간단한 장치인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싫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그걸 사람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이게 저절로 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앉혀놓고 질문하지 말자.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소영의 고민들과 노력이 어떤 그런 말보다는 눈빛으로 많이 표현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연출적으로는 한 가지 더, 제가 요즘에 베리어프리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베리어프리 영화라고 하면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뜻하는데, 이 영화는 베리어프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어프리가 아닌 버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를 하고 관람객에게 선택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베리어프리 버전이 있는데, 베리어프리 버전에서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화면을 해설해 준다고 해서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까지 제가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전작에서도 베리어프리 영화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수어 자막까지, 예, 수어 자막까지 이렇게 넣어서 베리어프리 영화로는 이제 완벽한 형식으로, 예,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DMZ 영화에서도 3번 중에 한 번은 베리어프리 영화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장 신경 써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촬영하면서 되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소영 씨가
그 걸음이 이렇게 흔들흔들 이제 걸어서 막 이렇게 같이 걷다가도 막 자주 넘어져요, 그 친구가. 되게 이제 걸음이 불안정해서.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줘서 이제 혼자 찍어봐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이거를 밖에 나가서 너무 찍고 싶어 하는데 너무 겁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 카메라도 아니고 이게 떨어져서 고장 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괜찮다, 그거 싼 카메라다, 그냥 고장 나도 된다라고 해도 남의 카메라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맨날 전전긍긍해하고 밖에 나가고 싶고 찍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에 목걸이를 하나 걸어줬어요.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소영 어머니가 보기에는 어쨌든 남의 카메라 갖고 와서 이러니까 너무 어머니도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걱정되시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날은 카메라를 그냥 저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냥. 근데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너무 정말 괜찮은 거고 이건 나의 선택이고 카메라가 망가져도 상관없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찍고 싶다, 이렇게 저도 절절한 손편지를 써가지고 소영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래서 카메라가 몇 번 넘어지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장면도 찍혀 있고 영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몇 개월간의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찍었을 때 다시 소영이 너무 좋아하고, 약간 이런 카메라와 소영의 어떤 그런 헤어짐과 만남의 어떤 그런 애틋한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